촬영하고 있으면 옆에서 자기 차에 안 가 있고 옆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도 옆에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장에 꼭 나는 주인처럼 있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옆에 또 조우진 씨는 그 옆에서 책을 보고 시나리오를 읽고 있어요. 저희가 촬영한 지 11개월이 되고 있는데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이러고 읽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진 뭔가 시나리오에 새로운 게 있나 봐. 그랬더니 이게 정한 누나랑 옆에서 연습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누나 해석한테 네가 많아? 그거를 오늘도 난 들었어요. 같이 했던 배우한테 우빈 오빠가 워낙 어른스럽게 보이니까. 다른 얘기 그렇지. 다 달리 얘기하면은 애 같았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외계인이 잠식해도 우주를 다 사줄 만큼 무르기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정으로 시작해서 뭐죠? 진심은?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분만 나왔지만 여기 나온 그 훌륭한 배우들에 대해서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감독님의 한 명 한 명 조금 짧게 좀 얘기 좀 해 평가라고 하긴 그렇고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염정아 조우진 두 분부터 해볼까? 염정아 씨는 저랑 영화는 3편이라 이제 이 외계인 2를 포함하면 이제 4편을 같이 했던 배우예요. 제 데뷔작 때 같이 했던 배우셨고 할 때마다 너무 현장에서 편하고 도움이 되고 같이 영화를 찍을 때의 즐거움이 큰 배우인데 문제는 염정아 씨가 드라마적인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코미디의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짜르트. 타고났죠. 그래서 염정아 씨한테 염정아 씨가 물어봐요. 감독님 이거 웃기자고 한 거야? 절대 웃기자고 한 거야.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이러면서 이 사람은 신선이잖아. 그렇지 신선이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러면서 본인은 코미디를 안 했다고 우기는데 약간씩 비트가 안 받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과장돼 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아 씨랑 작업을 할 때 너무 즐겁고 뭐 테리 씨도 그렇지만 정아 씨도 촬영하고 있으면 옆에서 자기 차에 안 가 있고 옆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도 옆에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장에 꼭 나는 주인처럼 있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왜 여기서 졸고 있는지 제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옆에 또 조우진 씨는 그 옆에서 책을 보고 시나리오를 읽고 있어요. 저희가 촬영한 지 11개월이 되고 있는데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이러고 읽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진 뭔가 시나리오에 새로운 게 있나 봐. 그랬더니 이게 정한 누나랑 옆에서 연습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우진 씨가 너무 좋아서 이 영화 찍기 전부터 김유성 선배한테 저 조우진 배우랑 술 한번 먹고 싶은데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같이 맥주를 먹고 그리고 꼭 이 배우랑 같이 해야지라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악당 조우진 씨가 하는 악당 진짜 끝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악당도 잘하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역할도 되게 잘합니다. 근데 저는 우스꽝스러움을 너무너무 높은 단계의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대충 우스꽝스럽게 하면 우스꽝스럽게 여겨지지 않고 거기에는 처정덕스럽고 시치면 뚝 떼고 가야 되는 좀 내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은희 씨는 근데 말이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후진 조금만 더 제발 대사할 때 숨 안 쉬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정말 어느 누가 코미디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적정선에서 저의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갑옷으로 철저히 무장한 채 이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 두 배우만 앞에 있으면 뭐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약간 저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김우빈 씨도 이 제3의 주인공이죠. 나 이번에 참 조우진 씨가 이성계가 왕이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기 그러니까 이걸 고려시대로 한 이유는 이 영화를 저는 복식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었어요. 조선시대 복식은 언제나 많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고려시대 때 복식을 연구하고 그 복식대로 입으면 좀 더 배우들도 편할 테고 그리고 실제 그 고려의 문화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근데 일부 상영을 하고 나서 옷이 중국식이라는 거예요. 아닌데 이 고려 옷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고려 옷을 잘 모르니까 그게 마치 중국식이라고 생각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꼭 그 대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기 전해쯤에 벌어진 일이어서 아마 그 민초들에게는 이성계가 왕이 될지 고려가 망할지 말지가 되게 궁금한 시대여서 현대로 왔을 때 딱 그 대사 한마디만 쳐도 이제 관객들이 그냥 재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미리 준비해놓은 대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른 영화에서 1980년대 인물이 23세기에 떨어졌는데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어요. 뭐 이런 그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 김우빈. 김우빈 배우는 뭐 인연이 너무 깊죠. 이 전에 하려고 했던 영화에 같이 하려다가 조금 일이 생겨서 미뤄지고 그래서 반드시 우빈 씨랑 같이 하고 싶다. 어떤 역이라. 그래서 우빈 씨가 작은 역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가면은 작은 역이었어요. 시나리오를 쓸 때. 그런데 우빈 씨가 점점 건강이 회복되고 저 액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액션도 계속 쓰고 그러다 보면 가드의 역할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드는 좀 심심하고 재미없잖아요. 너무 우직하고 아까 테리 씨가 얘기한 대로 사명이 너무 강한 캐릭터니까 제가 그런 캐릭터만 써서는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썬더라는 캐릭터를 다시 만들어서 1인 2역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된 거고 제가 우빈 씨가 있던 장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이들 모두가 다 현대로 갔는데 무릉만 다시 그 병단장에 남아있을 때 썬더에서 나와가지고 무릉이 하면서 이마를 때리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후회하는 건 한 대 더 때리게 할 걸. 근데 그게 실제로 때려야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준열 씨가 우빈 씨보다 나이가 많죠. 오늘도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네가 그랬더니 제가 우빈이보다 1살 많잖아요. 네가 많아? 그거를 오늘도 난 들었어요. 같이 했던 배우한테. 우빈 오빠가 워낙 어른스럽게 보이니까. 다른 얘기 그렇지. 다 달리 얘기하면은 애 같았다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만든 장면이 좋았다고. 한 대 더 맞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영화 찍을 때 제가 너무 어려웠던 장면은 이 모든 일이 끝났어요. 이제 썬더는 비행선을 타고 우주로 하바를 다 끌고 우주로 갈 거고 이 모두는 다 헤어지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찍기 한 달 전부터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평범한 장면이 되어버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썬더는 그냥 걸어가고 그걸 보고 있다가 저런 게 나타났어 이러고 계속 찍으면 그 장면도 되게 평범해지고 제가 열심히 찍으면 찍을수록 너무 시파적인 장면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의 시작은 김우빈 씨 걸어가는 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마치 하나의 큰 이미지처럼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는 아니지만 뮤직비디오적 방식을 차용해서 그 씬을 찍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 장면을 찍을 때 염정아 씨 이렇게 날아가는 거 찍고 아주 힘들게 찍고 조우진 씨 날아가는 거 찍고
자기 날아가는 건 되게 수월하게 찍고 그리고 김우빈 씨가 음악에 맞춰서 걸어가는데 이게 뭔가 그 각각의 인물들의 밸런스가 맞아간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김우빈 씨가 모델이었구나. 그러면 이거 누구는 언급하고 누구는 안 하고 어떡하지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재빨리 해야 되겠네요. 또 누구 남았죠? 손지성 무서워서. 의상이랑 이게 등장인물이 많은 영화 찍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고 손지섭 씨는 잘생겨서 멋있어서 캐스팅했습니다. 실은 손지섭 씨는 이전에도 뭔가 제가 어떤 작품에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손지섭 씨가 악당으로 나오면 그것도 안 해봐 무슨 외계인이 든 캐릭터로 나온다면 모두를 깜짝 놀래킬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했고 손지섭 씨는 실제 저희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다 그 성품이 너무 좋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데 손지섭 씨는 탑3 안에 들 정도로 또 얘기 안 했어. 아니 여기 있는 나머지 분인가요? 두 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한희 씨 아까 얘기한 걸로 가름하고 가장 이상한 우리 능파 성규 씨는 이 영화를 일주일 전에 처음 봤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 이게 전화를 이게 자기 너무 잘생기게 나왔다고 자기가 나왔던 영화를 통틀어 이렇게 멋있는 역은 처음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가려서 네. 이게 뭐 눈을 가려서라기보다는 그 뭐랄까 맹인 검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그 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틀이 있으면서도 뭔가 이들을 다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그 아주 태극권 같은 권법을 사용하고 그런데 태극권을 찍을 때 그때 권투 영화를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태극권으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스트레이트가 나오길래 이건 권투 아닌가 그랬더니 제가 지금 한 2달째 찍고 있어가지고 그 영화를 실제로 저희 영화는 아주 잠깐 찍었는데 만약에 능파가 없었다면 이 영화는 사실 심심한 영화가 됐을지도 맞아요. 네. 아까 말한 그 정말 좋은 사람의 탑3 안에 진상규 씨가 들어서 저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진상규 씨가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 걸로 알고 살기로 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포함되어 있으니 능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능파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두 사람이 투명한 망토를 쓰고 도망가죠. 그때 또 오왕이 장이가 그 시끄럽게 만들고 나는 그 장면이 정말 백미 중에 하나 같았어요. 제일 재치있고 보기에 재밌고 약간 어디서부터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았어요. 한국적이고. 오왕이 장이가 나는 처음에 각본을 읽었을 때부터 이름도 재밌고 고양이고 부채 살다가 나오고 그 모든 설정이 진짜 기가 막히게 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진 캐릭터이며 그 배우들은 어떻게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쿵짝쿵짝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62년도인가 성춘향이라는 영화에 그 변학도가 춘향이를 잡아오라고 할 때 2명의 포졸을 보내요. 근데 그 2명의 포졸이 당대 엄청난 배우셨던 김희갑, 그다음에 구봉서 그 두 선생님이 계셨는데 두 분이서 걸어갈 때 하는 대사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춘향이 나쁜 년 우리가 양반이랑 결혼했다고 좀 잘난 체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잡아야지. 봐주는 놈은 나쁜 놈이야. 이런 데 가서 쩔쩔매고 실제로 가서. 근데 그 영화를 볼 때가 아마 제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두 분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왕장을 만들어서 모르게 부채 안에 넣어줬는데 문제는 넣어놓고 보니까
이게 전우치 때그 유해진 씨가 강아지였잖아요. 그거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방식이 있을까 했다가 이제 그들은 원래 그들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신정근 배우 신정근 선배를 생각하고 쓴 거고요. 그다음에 신정근 선배는 주로 악당을 하거나 근엄한 역을 했었는데 그분이 고양이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우리 좌왕했던 그 이시훈 배우는 기생충의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그래서 본 감독님이 아주 엉뚱한 형사 같지 않은 형사, 거기에 나오는 형사 같지 않은 형사인데 그 기생충을 보고 저 배우는 그래서 만나봐서 했는데 아마 이 영화를 혹시라도 한 번 더 보신다면 그 이시훈 배우랑 신정근 선배가 연기할 때 정말 고양이처럼 행동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가 아주 작은 디테일 속에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나는 그 좌왕이가 이시훈 배우죠. 좌왕이 죽는 장면이 좀 많이 슬펐어요. 거의 그 연기도 좋고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게 참 슬프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나타나서 다행이었지만 그때는 음악도 나는 음악이 거기가 제일 좋더라. 감독님도 장영규 음악 감독님하고 많이 작업하시죠? 정말 천재죠. 모차르트. 아 맞아요. 저는 장영규 음악 감독님하고 타짜 때부터 지금까지 5편을 같이 했거든요. 타짜를 만들어 왔을 때 이 시나리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이러고 막. 그래서 화면에 넣는데 그런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타짜의 고독함, 정선 다 그 음악에 빗댄 거고. 그런데 하여튼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의 음악을 만드는데 1년 동안 제가 마음에 드는 음악이 없다고 계속 투덜투덜 대면서 그 장영규 음악 감독님한테 서랍 속에 넣어놓은 다른 영화를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도무지 맞지 않아서 그냥 내팽겨두는 그런 걸작이 서랍 속에 있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나그 음악을 꺼내서 안 맞을 것 같은데 하고 틀어주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수정하고 해서 만들어진 곡이고 아마 이 영화는 좌왕이 느닷없이 그 조각조각 날려서 바람에 흩어질 때 이 영화는 드디어 조금씩 뭔가 숨겨둔 베일을 벗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거기에 큰 드라마틱한 정서보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슬픔을 관객들이 느끼길 바라진 않았어요. 그냥 저 뭐지? 라거나 이제 저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거나 좌왕은 좀 불쌍한데? 라거나 그 정도의 감정만 근데 좌왕이 표정이 그냥 좀 어이없어 하는 듯한 거 그런 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오히려 슬펐어요. 우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여러분 궁금하신 것 좀 들어봐야 되겠다. 자, 질문 있으시면 저기 한 분이 하나만 질문하기. 네, 저기 부채 들고 계신 네, 오늘 외계인 기부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이 부채가 제가 외계인 1부 보고서 때 이벤트로 당첨됐던 우왕 좌왕이 그려져 있는 부채입니다. 그 2부를 보면서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1부에서는 그 민계인 이제 고모가 그 아이들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 방을 지나갈 때 그냥 이렇게 엿듣다가 그냥 이모 지나간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었는데 2부에서는 방에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약간 내용이 그게 바뀐 건지 아니면 어떤 영화적 그 요소를 위해서 약간 설정이 약간 수정이 된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장면은 원래 일부에서 이모 지나간다 하고 방에서 아이들이 얘기하면 다시 쓱 와서 기대해서 보는 장면
부분까지 다 찍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번 지나간다 뭐 하는 일부에 나오는 똑같은 쇼트 그러니까 컷을 집어 넣어서 편집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길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정확히 보신 게 일부와 약간 내용이 다른 쇼트지만 약간 이 정도는 영화적 허용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생각했는데 정말 딱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딱 걸렸는데. 에헴 다음 질문. 네 계단 옆에 감독님. 영광입니다. 저는 최동원 감독님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감독님은 이야기를 쓰실 때 가장 먼저 이제 고려하시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그게 캐릭터인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적 요소인지. 네. 와, 되게 어려운 질문. 곰곰이 생각하고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첫 번째 느낌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계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뭔가 내가 알고 있지 않은 어떤 게 주입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첫 번째 생각이 들었지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기에는 조금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는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캐릭터를 구상하는 게 좀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계인이 데려다 키우는 아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서 얼치기 도사 한 명이 뭔가를 찾으러 헤매는데 그것이 현대에서 벌어진 일의 스토리의 여파로 과거에서 그것과 마주친다면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줄 캐릭터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나리오를 이제 쓰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캐릭터를 열심히 생각하지 않고 스토리를 위주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을 할 때는 스토리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캐릭터만 찍는 것 같습니다. 요 앞에서 두 번째 줄 힘으로 입으시고 흔들으시면 안경 쓰시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먼저 최동원 감독님과 박찬욱 감독님을 한 자리에 뵈서 너무 영광이고요. 질문하기 전에 최동원 감독님께서 그 범죄지구성의 팜플렛이에요. 지금 이게 개봉한 지 올해가 2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싶어서 고이 간직하라고 들고 왔고요. 정말 축하드리고 편지도 써왔는데 드릴 기회가 있다면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감독님과 배우님께 모두 드리는데요. 감독님의 생각 안에 모든 펼쳐지는 이야기와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정말 프로덕션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 세계까지 감독님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부를 보고 사실 혼자 너무 기립박수를 치면서 보았고요. 그래서 응원하고 싶어서 손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님들하고 감독님들 질문을 블루스크린에서 찍을 때 서로의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달랐을 거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찍는 그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한 에피소드나 어떤 부분이었는지 좋았고 이런 부분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외계인이 잠식해도 우주를 다 사줄 만큼 무르기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원으로 시작해서 뭐죠?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가 있습니다. 제가 범죄지구성 찍을 때 박찬욱 감독님이 올드보이를 이제
이제 그러니까 같은 해에 개봉을 했어요. 감독님이 3월에 개봉을 하시고 저는 좀 뒤에 했는데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이 작품상과 감독상을 막 휩쓸고 다니실 때 저는 옆에 따라다니면서 신인 감독상을 타러 다녔던 그래서 언제나 술은 올드보이 팀이 사가지고 맨날 거기 가서 이렇게 술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20년 전이라니 뭐 그 이제 근데 하나도 안 늙었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카데미상을 주는 게 그러니까 아마 정식 명칭이 예술공학 아카데미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영화가 예술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테크놀로지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화과를 나오지 않았고 영화 학교 아카데미라는 곳에 가서 영화를 배울 때 그때 처음으로 카메라를 켜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때의 느낌이 아직 지워지지 않거든요.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 안에서 촥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저한테 나는 너무 테크놀로지를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정치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너무 흥미로운 묘한 세계 그러니까 그 판타지는 리얼리즘의 반대에 있지만 리얼리즘이 주지 못하는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이상한 걸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고 점점 그 테크놀로지를 조금 더 막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블루스크린 앞에 선 이 두 분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엄청난 애로사항은 사실 솔직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연자 보면 감독님께 대충 어떤 그림들이 상상이 되니까 그 상상되는 걸 충분히 집중하고 몰입해서 하려고 했고 그리고 당연히 어떤 그 물질 어떤 그런 것들이야 제가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어떤 방향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으로 집중하고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르기는 어땠나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블루 스크린을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얘 인터뷰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맞죠? 네. 그 로봇 춤 있잖아요. 네. 그거 이러고서는 네네네. 딱 벗겨지는 거. 네네네. 그것은 무술 감독님한테 지도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혼자서 생각해내신 건가요? 아, 무술 감독님 바빠요. 그냥 다 못해요. 대단하네요. 근데 그 얘기를 먼저 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인터뷰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 블루 스크린 어떠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한테 사실 블루 스크린이랑 무대에서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 전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배우들은 보통 이제 상상하는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빈 무대에서 연극도 해보고 뭐 영화라는 것도 눈앞에 수많은 스태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또 배우가 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지만 또 막 몰입을 해서 이런 또 연기를 하고 그런 타입은 아니어서 참 저는 별반 큰 차이 없이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게 어디까지 구현이 되나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기술이 저 늘 이렇게 얘기해요. 2023년인데 뭐 핸드폰이 안 터질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핸드폰이 안 터지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2023년에 왜 엘리베이터에서 핸드폰이 안 터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또 질문해요. 준열아 나 이거 뭐 하고 싶은데 이거 돼? 그러면 안 되는 거 없어. 다 돼. 뭐 아이패드에서 뭐 축구를 볼 수 있니? 뭐 갑자기 이래요. 늘 TV에서 보다가 아빠
2023년에 안 되는 건 없어. 다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블루스크린도 의심이 들 필요가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상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 답변이 어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늘 해왔던 거고 얼마나 어떤 상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싱크를 맞춰가는 거가 중요한데 사실 이 질문의 대답의 핵심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이랑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1년간 감독님네 집 사무실 왔다 갔다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어떤 감독님보다도 많은 시간을 나누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배우들이 리허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리허설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테리가랑 제가 어떤 사이였고 서로가 어떤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혹은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아는 거 이랬을 때 연기가 더 좋은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감독님이 어떤 상상했던 그림, 영화, 이야기들이 제가 그동안 만나면서 했던 이야기들과 나눴던 거에 대해서 이미 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눈빛만 보고도 안다는 게 그런 어떤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블루스크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할게요.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뭐 선물도 있다고 하는데 앞에서 넷째 줄에 이한 맞지? 네. 이한한테 질문 있어요. 있어요라고 하신 안녕하세요. 그 이안한테 질문 있는데 이안이 현대로 돌아온 후에 원래 살던 집 침대에 누워가지고 누워있는 장면이 감명 깊었는데 이제 현대로 돌아왔을 때 이안은 가족도 없고 친구는 아이인 상태 그대로 있는데 어떤 감정이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이 친구한테 남은 것이 어떤 감정일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장면에 원래는 감독님이 나레이션을 넣고자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나레이션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고민을 하셨고 저도 다른 일들을 하면서도 생각날 때마다 그 감독님한테 보내고 감독님 뭐 어떻다 얘기하고 막 이랬었고 제가 보냈던 나레이션의 한 버전에 이런 게 있어요. 모두가 떠났고 나는 이제 혼자 있고 침대는 나의 몸보다 훨씬 작아져 있네. 그리고 이제 무얼 해볼까? 못 마친 학교를 가볼까? 이런 나레이션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좀 희망적으로 끝내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고 뭔가 너무 쓸쓸하게만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쓸쓸함을 우리의 택시가 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너무나 만족하는 결말 엔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했어? 그냥 내 생각한 거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 이한이 한 번 나오고 저 한 번 나오고 다시 이한이 한 번 나오고 그거는 이제 서로를 생각했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간 거거든. 자꾸 뭘 이렇게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3자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타리 씨 얘기는 나에서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다 헛수고 됐다는 거 하고 결국 유진이랑 택시로 다 잡아먹혔다는 거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 긴 시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성자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우배 감독이 선배 감독님이 그만 딱 끝내시기 때문에 어차피 마지막이잖아요. 네, 저는 마치 지구를 구한
것 같은 아주 엄청난 일을 해내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자기 갈 곳으로 돌아가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테리 씨가 굉장한 우울감과 허탈감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과거로 돌아간 무릎도 똑같이 가지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영화 촬영 중에 이게 멜론가요? 물어봐서 아니 멜론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테 두 분 다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허탈감 때문에 또는 그것이 그리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무릎으로 하여금 다시 그 이안이 살고 있는 이 세계로 다시 넘어오게 만드는 힘은 그런 허무한 허탈감이었던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마디씩 마지막 인사하고 물러갑시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나 모르게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시간만 된다면야 밤새 수다 떨고 싶지만은 이렇게 아쉽게 끝나게 됐네요. 여러분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고 또 GV도 즐겁게 보셨다면은 꼭 주변 분들한테 좋은 말씀으로 홍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다른 자리에서도 또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먼 걸음 해주신 평가분 덕분에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사실 이런 기회가 사실 흔치가 않나요.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을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라는 게 사실은 어떤 한정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영화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와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외계인 2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이 저희 영화 첫 시사이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 처음 보신 분들이고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고맙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너무 짧아서 아쉬우셨죠? 그리하여 저희가 앞으로 2번의 주의를 더 계획하고 있으니까 오늘 사실은 질문을 하시려고 손드신 분들 되게 많았는데 기회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번 또 기회를 한번 잘 노려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박찬욱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영 감독과 배우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고 안전히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